1kg 아니야? 1kg? 홍인데? 4개 홍인데. 곱게 들어가서. 헷갈려. 응? 김희철하고 김희철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네 맞고 전현민하고 이사만. 네, 잠시 후 10시부터는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 찾기 그 5번째 시리즈인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실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그 첫 번째 행사로 서울대 이근 교수를 모시고 성장 담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사로 고려대 장하성 교수와 분배의 문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문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영선 의원과 2015년 올해 2월에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경쟁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 좌다 투자매를 가진 바 있고 오늘 그 5번째 해법 찾기 시리즈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담회 진행사회를 맡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홍석균입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일어났다 앉으셨는데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오셨습니다. 최상용 후원회장님 오셨습니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연구소장이신 정현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서겠습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셨습니다. 문병호 의원 오셨습니다. 백재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순옥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윤인순 의원님 어디 계시죠?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박광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계셨었는데 예, 잠깐 들으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섭 수석부위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철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 또 내외빈 여러분이 많으신데 일일이 소개해드리 못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사십니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축사 시간이시고요. 김한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공정성장론을 가지고 오늘 5번째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남북 경제협력이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듯이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그 한 축을 당당하게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알찬 내용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마도 우리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세 분 중에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나라 걱정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문재인 당대표께서 청해서 둘이서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문 대표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문제를 계파 문제로 접근해서 풀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급들, 우리 안철수 전 대표님이나 박원순 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오히려 좋은 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문재인 대표님께서 대권 행보를 독주하면서 나머지 두 분을 옆에 세우는 정도의 모양새 가지고는 국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한길이를 못 시켜달라는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이제 소위 대주주라고 불리던 계파들이 여러 계파가 이미 해체됐거나 빠르게 해체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 밖에서 보자면 친노와 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친 계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김한길이가 비노의 수장이다 그러는데 틀린 말씀입니다. 비노는 단결독도 약하고 행동이나 주장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지적받잖아요. 그 지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로 뭉쳐있는 계파가 아니거든요. 그저 친노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친노가 못됐기 때문에 친노가 아닌 사람들을 통칭 비노라고 부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파 문제로 우리 당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님, 안철수 전 대표님, 박원순 시장님 이렇게 국민의 희망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함께 걱정하고 당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 당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노라고 불리든 비노라고 불리든 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지들입니다.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동지들인데 그분들의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타협할 수 없다. 당대표가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과거 정치, 종북 모르식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들, 사실은 공천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나는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대표께서 말씀한다면 분열의 프레임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뭉쳐야 살고 분열하면 죽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는 동지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동지들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두 분이 가지고 계신 나라 걱정하는 마음 또 안에 잘 쌓아두신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편 마침 어제부터 그 전 독일 총리인 게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제1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행사로 내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서울에서 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게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임기를 수행했고요. 독일 통일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맡았던 총리입니다. 오늘 또 마침 슈레더 총리가 방한한 가운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이런 좌담회를 갖게 되어서 더욱더 큰 의미가 우리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식전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좌담회 사회는 한신대학교 이일영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 사회를 맡아주실 이일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이일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올라오시죠. 예, 안철수 의원님과 박원순 시장님 올라오십시오. 네. 한 30초만 언론인 여러분께 포토세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진행사의 마이크를 이일영 한신대학교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북 관계와 그 경제 성장 이런 중심으로 오늘 그 논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한길 전 대표님 축사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더 큰 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그 남북 관계를 잘 만들고 경제 성장하는 게 계속 그 지속적인 과정이고 꾸준히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나라 걱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 배부해드린 그 자료집에 플로어 질문을 받기 위해서 그 질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작성하실 때 질문하실 대상자와 본인의 그 조남과 소속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에 저희 그 진행요원에게 전해주시면 그 말미에 그 소개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축사가 너무 이렇게 좀 의미심장해가지고 조금 몸이 좀 무거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또 내용도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든 조금 좀 분위기를 조금 좀 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분이 워낙 좋아하시는 국민들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두 분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당선 직후에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인터뷰하셨어요. 서울시장인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 부담이 많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정신 나간 놈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저께는 제가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나 일자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현장 체험도 하고 현장 시설도 돌아보고요. 또 어제는 이제 서울시의 관광 어떤 명소화를 위해서 외국인 기자라든지 여행사 대표들을 이른바 팸투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70여 분 모시고
또 한나절을 돌았고요.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나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걸 결국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에 몽땅 다 떨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종다양한 일들이 이제 시장의 이런 몫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뭐 잘 수행하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이런 자리는 오히려 휴가를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대표님 이렇게 안 의원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남북 문제 이런 이 남북 교류, 이 교역 문제 뭐 이 부분도 사실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또 본격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말씀 나누는 좋은 자리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 뭐 박 시장님 국민들이 워낙 바쁘시고 부지런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리더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똑개형의 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저는 똑부형의 똑은 아니고 좀 게을러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해서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안철수 전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일 겪으시고 계신 것 같고 또 뭐 행사가 기획될 때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보도에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뭐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뭐 정책 엑스포 할 때 무슨 공정성장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좀 큰 비전을 좀 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제민주에 계속 집중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장론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을 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돼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모임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분들 모여 계신 휴게소 가서 또 그분들도 만나서 말씀들 나누고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또 한 번 또 뵀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각 장애인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복지카드 신청을 했는데요. 청각 장애인 분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럼 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받는데 2-3달 걸렸다고.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도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서 정책만 하는 사람은 사실은 놓치기 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런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이제 저 같으면 이 공정성장론에 세부적인 내용들 잘 채워 넣는데 많은 도움들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닮으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민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담회를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그 전에 이렇게 소개를 좀 오신 내빈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쪽지가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원식 의원님 오셨다고. 예. 그리고 요 앞에 뵈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두 분 근황을 뭐 잠시 들어봤습니다. 그 앞에 뭐 김한길 전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요새 시중에 뭐 하여간 그 나라 걱정 주로 야당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야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런 국민들이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금방 어떻게 뚝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꾸준히 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꼭 대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뭐 경제 문제에 대한 식견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교나 남북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 걱정을 하시는 국민들 생각이 다들 이제 그런 게 있느냐, 지금 이런 걱정들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야당에 대해서 뭐 걱정이 많은 거는 야당이 그런 일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새 경제도 어렵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꽉 막혀 있죠. 외교는 잘 되나 했는데 뭐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침 5월 21일인데 이제 사흘 후면은 5월 24일, 그래서 아까 뭐 들어오면서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이제 오이사 조치 뭐 이제 이런 게 지금 만 5년을 맞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뭐 틀어막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5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남북 관계 그리고 이제 경제 협력 이런 문제들을 좀 진단하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분 이제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무릎을 맞대고 거의 무릎을 맞댄 상태신데 이렇게 서로 견해를 나누시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이 이렇게 자주 만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에서 고민을 같이 하시면 뭐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예. 안 의원님과 어떻게. 안 의원님이 부르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네. 사실은 뭐 오이사 조치 말씀 전에 사실은 안 의원님의 이 공정 경제 성장론, 공정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저 자리에 앉아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뭐 굉장히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 성장, 공정 분배, 그리고 또 생산적 복지, 요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적 복지 부분은 지난번 우리 새정치연합의 정책 박람회에서 제가 요 제목으로 그때 강의를 한번 했는데요. 생각이 꼭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인가요? 그러니까 6조 정도를 복지에 투자했는데, 그 결과 약 14조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 그 다음에 1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코 이 복지가 낭비가 아니고 새로운 성장에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건데, 어쨌든 그게 또 핵심으로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정 분배도 뭐 이게 오랜 사실 요구였는데, 요걸 잘 그렇게 범주화 시켜 주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근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는 생활임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정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말씀하신 혁신성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혁신과 창조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이 경제 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옛날에 7, 80년대에 뭐 도심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R&D라든지 R&D 융복합이라든지 또 관광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지금 한류의 진원지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울러서 새로운 단계로 또 완전히 다른 이런 이 경제적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점을 또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구상하신 내용들을 저희 서울시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 대표님이 주장하시면 서울시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오이사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오이사 조치가 있을 그 당시에는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있어서 그런 조치에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냐 이 점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이사 조치는 해제하는 것이 남북 이 경제 교류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오이사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결국은 중국이 그 과실을 지금 다 까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해제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예. 큰 틀에서 앞으로 말씀하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장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활동가들 사회 활동가들한테 이제 앙케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박 시장님하고 안 의원님을 대표적인 혁신가로 이렇게들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그 생각이나 공유하시는 경험들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번 좀 계속 얘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담을 주최하신 안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해 12월부터죠. 이 한국경제 해법 찾기네요.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해법을 갈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이제 5번째입니다. 이게 계속 쭉 이거 쌓아가시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은 흔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범주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경제 성장과 경제 문제하고 이제 관련시켜서 지금 정책화 하시겠다, 비전을 만드시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게 된 취지, 이제 그 부분이 좀 독특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박 시장님 모신 게 계속 만나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이 특별히 모신 이유는 또 뭔지. 예, 박 시장님과 인연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안연구소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가게 이제 봉사 활동하면서 앞치마 두르고 봉사 활동할 때 이제 처음 뵀었고, 그 다음 그 인연으로 이제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이제 희망 제작소에서 SBS 과정,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고 기억하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양성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이제 시장님께서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카이스트 학생들 기업가 정신 교육을 마침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기업가에 초점을 맞춰서 단기 과정으로 한번 맡아서 해보지 않겠냐고 저한테 이제 기회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정말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제가 대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와서 아마 한 번에 저녁에 한 3시간씩 강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코스? 한 달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10회 이상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졸업도 시켰고 한데요. 그 학생들 지금도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인 제자들도 가지고 같이 고민도 공유하는 좋은 그런 인연이 생각이 나고요. 이제 덧붙여서 이제 공정성장론 처음 생각을 했었던 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회사 경영하면서 그때 한국 사회의 이제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직접 이렇게 기업가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자리 만드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이 수반됩니다. 그게 그만큼 이제 회사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망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늘 때마다 그 얼마나 그 큰 맘 먹고 하는지 그걸 이제 기업가로서 체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이 그 산업 구조 속에서 벤처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그때 그게 제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문제인식도 그 당시 문제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카이스트 서울대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한국 산업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가르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와서 실제로 국회에서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녹여서 완성이 이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그 15년, 20년 정도 경험이 지금 쌓여서 지금 하나의 그 공정 성장론, 담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제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난 12월부터 그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은 그 여러 가지 성장 담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산업 정책, 산업 전략 그 부분에 대해서 이근 교수님과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 또 1월 달에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장하성 교수님과 그리고 2월 달에는 이 한국 이 시장 구조가 지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시장 구조, 공정한 시장 구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다음 달에는 그 안희정 지사와 함께 이제는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그 대담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성장론을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 성장의 과실이 제대로 분배와 선순환 구조로 연결이 되어야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 성장 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성장은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의 이 산업 구조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점. 간단하게 보자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는 나라 만들자 그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신산업 전략. 여러 가지 IT 분야도 있고 바이오 분야도 있고 많은데 그중 어떤 분야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정책을 가지고 그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북방 경제 오늘 말씀드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시고 실제로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신 시장님이 말씀을 나누기에 또 말씀을 듣기에 정말로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청했는데 정말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그 혁신가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님 뵈면서 이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일화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걸 느꼈는데요. 뭐 우리 안 의원님은 사실 이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서 이게 애플이나 또는 사실 구글 같은 뭐 이런 아주 대기업으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벤처 정신을 통해서 벤처 기업가로서 그런 큰 기업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존경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사실 외국계 기업이 이걸 인수하려고 현찰을 그때 몇백억을 가져와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거를 그건 아니다. 이렇게 물리치셨다는 말씀도 그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사실 말하자면 벤처 기업, 벤처 정신이라는 것,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돈 자체,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님은 이 혁신 기업을 통해서, 벤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저는 사실 뭐 그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예컨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비영리 쪽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그래서 사실 그때 굉장히 서로 통했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서 밤늦게 그 강의를 뭐 한 10여 차례 해주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돈은 그때 거의 못 드렸잖아요. 그래도 늘 와주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이렇게 안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공정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경제의 큰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저는 가지신 분이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확실히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옆에서 뭐 들어보니까 두 분 공통점이 실적이 있으시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쨌든 뭐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화를 하시는 변화를 두려워하죠. 저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두 분 다 뭐 좋아하고 이제 그래서 사석에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정치권에 들어가실 결심을 하신 것도 진짜 혁신이다. 그냥 저녁이 있는 삶을 못 사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뭐 변화를 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이 상당히 뭐 닮으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경제 협력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선거에 복지국가니 경제민주화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 성장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저성장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과제가 좀 급하게 됐다. 이 성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가 이제 급하게 됐다 이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는 문제죠. 어떤 분야를 이제 성장의 원천으로 삼아갈 거냐.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 뭐 이런 것도 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안 의원님께서 공정성장론을 들고 나오시면서 핵심적인 축의 하나로서 북방 경제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이제 경제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 문제 이렇게 다루는 거는 방법론적으로 어렵고 정보를 다루기도 어렵고 계량도 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밀어놓은 좀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제 정치 남북 관계 이렇게 다뤘는데 이거를 성장 문제로 한번 정면으로 한번 이거를 다뤄보자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또 전통적인 견해들이 있죠. 그렇게 이 경제 문제로 다루기 전에 남북 관계 특수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남북 관계 고유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2006년에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그 이후로 그 전에 어떤 포용 정책 구도가 이제 완전히 흔들렸단 말이죠. 지금 아까 오이사 조치 말씀도 드렸고 박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지 현재 남북 경제 협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이사 조치 이후에. 예,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요. 사실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그만큼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왜 이른바 이 서울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런 게 대한민국 전체로도 있지만 특히 글로벌 도시, 글로벌 경제 도시로서의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과거에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때가 몇 년도죠? 남북 이제 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시도 남북 교류 협의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따로 기금도 만들어서 사실 지원을 많이 했죠. 근데 2010년 그 오이사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완전히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 제안을 했죠. 단순히 이 경평전의 이 부활이라든지 또 이 서울 오케스트라의 남북 협연이라든지 뭐 이런 제안도 했지만 뭐 나중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 이런 남북 경협의 어떤 부활, 복원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의 이 진전이 서울시에 미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 북방 경제든 또 남북 경협의 정상화든 이런 것들이 서울에게 미치는 경제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이왕 제가 말씀을 아예 드린다면 우선 서울은 지금 이 휴전선에서 겨우 40km 정도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사실 원래 개성공단이 있던 곳이 북한군이 진주에 있던 곳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뒤로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그만큼 안전지역이 된 것이고 이것이 어떤 서울의 리스크를 확연히 줄여주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의 거의 한 30% 정도는 서울에 있던 기업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도심부에 있는 제조업들, 특히 뭐 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 이런 경공업의 이 경쟁력 확보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전부 중국으로 가고 중국의 임금이 또 오르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지금 베트남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 국가 1순위일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베트남도 또 임금이 오르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아주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 북한의 광물이 최소 가치로 한 7,000조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철강이 50억 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도 포스코 사회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뭐 중국의 무슨 보상철강이나 이런 거에 경쟁력이 밀려가지고요.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북한에 그런 철강석을 이용해서 일관 제철소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철강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게 되는데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히토리온이 뭐 동인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 경제에 저는 정말 성장의 기폭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중국이 우리가 안 하는 사이에 중국이 계속 자원을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이 어려운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을 우리가 움직여내려면 북한에 뭔가 이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개성공단이 보니까 지금 겨우 1단계 100만 평 중에서 한 40만 평 정도 개발됐다 그러거든요. 전체는 한 1600만 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온전히 다 개발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바보야, 경제는 남북 경협이야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안 대표님이 주창하시는 이런 남북 경협의 활성화나 북방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견해이고 구상이고 또 그런 이 플랜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중에 그 김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남북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의 발전에 질곡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글로벌 경제 도시로서 거듭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예. 예, 오늘은 주로 이제 경제 문제 중심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한 제 의견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추후에 이제 전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어느 정도 기본 생각들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집을 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공약집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또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더 확장해서 이제 공약이라는 게 또 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과 그리고 또 계속 변화하는 현실, 그 접점에서 만나는 게 공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이제 공약은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거의 이렇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가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짚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 어떤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걸 우선은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나누자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북한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붕괴의 대상인 거죠. 사실 적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흡수통일 쪽으로 가게 되는 그 시각이 아마 북한을 그렇게 보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다른 시각은 북한을 하나의 통일의 대상으로, 통일의 상대방으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이제 점진적인 통일, 어떤 시각을 가지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건 우리 모두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점진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먼저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후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안철수의 생각, 이제 제가 정치 입문하기 전에 거기서도 제가 밝힌 요점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과 정부 당국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에서도 같이 일종의 투 트랙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동독이 이제 서독과 통일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통일 정책과 외교 정책과 그리고 안보 정책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 큰 이런 나라에서 이 세 가지가 자칫 충돌하거나 비효율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정책은 큰 하나의 정책 속에서 이렇게 조율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 세 가지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그 생각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하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죠. 완전히 지금 이제 대화는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는 좀 예전보다는 그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관계가 좀 더 나아지고 그 좀 더 긴장이 완화되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그 요구 조건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그 먼저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북한에 요구하고 있고요. 북한은 또 그 대북 전단 살포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 그 훈련들 중지하고 그리고 또 그 524 조치 해제하고 또 그래야지 대화할 수 있다. 서로 지금 팽팽하게 그래서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 그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그 협정서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도 지금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부터 해서 그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서로 합의한 것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가장 문제는 너무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협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우리 삶에도 경제에도 또는 그 이런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인가요? 반기문 사무총장 그 개성공단 가는 걸 또 북한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예측 불허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상대와 어떻게 하면 이제 대화를 재개해서 우리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쟁 위협을 낮추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 처음 이제 푸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대표님 그런 이 남북 관계, 남북 경협 바라보는 분석하는 어떤 현실과 또 대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봉쇄 전략으로만 가가지고는 이것이 남북 관계가 회복되거나 발전하기 어렵다는 말씀. 또 그것이 단순히 이런 소극적인 어떤 대결 관계를 넘어서 평화 화해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 쪽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는 확연히 다른 이런 정말 대담한 이런 어떤 구상과 저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보여드렸지만 지금 요게 이 개성공단인데요. 요 작은 1단계 중에서도 한 40만 평 밖에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전체는 약 1600만 평에 이릅니다. 근데 요 40만 평 가지고도 지금 이미 보니까 약 5만 3천 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체가 개발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거의 40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뭐 평양시민이 한 절반 정도는 고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요. 중국하고 대만 관계가 지금 이른바 양안 관계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2013년 현재 그 중국과 대만 교역액이 거의 2천억 달러에 이르고 양쪽을 오가는 항공편이 일주에 800회가 넘고 오가는 사람이 800만 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개성공단이 온전하게 개발되고 예컨대 저희들이 서울시가 주장한 남포공단에 서울공단이 하나 들어간다. 이게 한 10개만 되면요. 저는 뭐 전쟁의 위협을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출구를 성장에 아주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의 경우에도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4만불 시대는 저는 저절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안 대표님의 저는 그 주장이
100번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이어서 조금 더 부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뭐 개성공단이나 뭐 남포공단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사실은 그런 제안을 이미 했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근데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아직은 남아있는 예. 미개발의 지역이 예.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거를 저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가 6.15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키질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마 저는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에서 이룩한 그 진전을 지금까지 실천해 왔다면 아마 지금 정도는 정말 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이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의 한 절반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오가게 되잖아요. 아까 전에 안 대표님 말씀 중에 통일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독일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바이체크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동방정책이라는 게 브란트 수상이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도 전혀 안 바뀌고 그 정책이 계속 지속돼 왔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통일을 이룩했는데 제가 바이체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분이 사실은 기민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3인당이 다 지지해서 그분이 재선을 할 정도로 그야말로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서 정말 민족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그 합의는 끝까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면 그냥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신뢰가 중요하다. 지금 약속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이 개성공단 1600만 평 이거라도 제대로 개발되면 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지금 뭐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을 정말 돌파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구상과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현실성과 이게 이미 기존의 합의가 다 있는데 왜 안 지키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지금 야당이 집권을 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뚫을 건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과는 뭐 개성공단이 과거에 있었다. 이거를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박 시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흔들리기도 하고 진전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단이 된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안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5.24 조치 이후에 뭐 그리고 뭐 천안함 이후에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까요? 우회를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쨌든 첫 번째 단추는 대화 재개 아니겠습니까? 조금 동떨어진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일종의 회사 경영할 때 제가 이제 체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이제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사가 뭘 이루려는 장기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또 일종의 매출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단기 목표라고 하게 되면 둘 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다 병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장기 목표는 가져가는데 단기 목표를 등한히 하면 이렇게 가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목표를 못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장기 목표 없이 또는 잊어버리고 단기 목표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혼란스럽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고 심지어 범법 행위까지도 사실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이게 흑백 논리처럼 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대일 외교에서 지난 몇 년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저자세로 있을 때 우리가 거기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국면을 주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시아에서 얼마든지 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었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강온책을 병행하지 않고 하나의 원칙에 집착해서 강경하게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문제가 역할 분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외무부 장관은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장관은 일본의 장관급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온책을 병행하고 서로 이제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너무 이제 강경책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은 우리가 수세에 몰려서 굉장히 지금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팽팽하게 대치되어 있고 잘못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워낙 이렇게 보면 원칙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고 변덕이 너무나 심하고 굉장히 불확실성 높고 뭐라고 합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지금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래서 그냥 두거나 이제 강경하게만 계속 가거나 봉쇄 정책을 하거나 또는 그냥 봉쇄 정책 하에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금 보시면 이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북한은 그렇게 봉쇄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북한 핵 개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남북 적대 관계 계속 심해지고 전쟁 위협 자꾸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이제 대화 재개를 위해서 서로 이런 조건을 먼저 내걸고 그걸 상대방이 해줄 때만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니 결국은 우리가 먼저 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북한에서 내건 정책 다 들어줄 테니까 하자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을 하나 풀어서 보여준다든지 예를 들면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 같은 것들 또는 뭐 거기 요구 조건에는 없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부분씩 재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도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비합리적인 그런 발언들도 대화를 통해서 교정해야죠. 비합리적이라고 놔두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결국은 대화를 시작해서 교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대화의 성과를 통해서 경제 교류를 시작하고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들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북한을 점점 이제 개방으로 이끄는 게 지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에 공통점이 이제 어쨌든 대화를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대화라는 게 보통 그게 그냥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들을 우리가 그 카드를 가지고서 이제 말하자면 주고받고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대화를 안 하는 것 자체도 뭐 대화의 연속선상일 수 있는데 대화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분 모두 살림살이를 해보셔서 살림살이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계산을 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상황을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남북 관계를 이제 어떻게 풀어서 경제협력으로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어떤 일들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성장 추세가 심상치 않고요. 지금 계속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수출도 어렵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사 차원에서도 좀 그런 거 아니냐. 20세기 전반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 그에 비해서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여기는 성장이나 발전이 비교적 좋은 시절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조금 굉장히 다들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도 지금 아까 중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중국도 점점 지표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중국 지도부들이 지금 1대1론이 국제구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게 그런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장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활로를 찾는 게 역시 이제 우리들한테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안 의원님께서 성장의 몇 가지 축을 제시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북방 경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북방 경제라는 게 이제 뭔지, 그게 어떻게 정책화될 수 있는 건지를 조금 오늘 설명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방 경제 이야기를 처음 한 게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이제 119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119 프로젝트라는 것이 북방 경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 올리고, 그리고 또 10,000개의 중소기업을 진출을 시키고, 또한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19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북쪽과 경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성장에 또 도움이 되고 북한도 이제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손정희 회장 아실 겁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제가 IT 할 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대선 무렵 정도였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였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이렇게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어떤 때는 적게 쓰고 또 어느 부분은 낭비되고 어느 부분은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최대 용량 정도로 발전소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괜찮지만 적게 쓸 때는 그만큼 또 낭비의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전기의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자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전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확장하다는 게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지금 전력 생산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전력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열심히 발전소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가 다 그 나라 안에서 최대의 전기 용량을 만들 수 있는 발전소들을 짓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세 나라 정도만이라도 모두 전력선들이 연결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발전 원가가 싼 한국 전기가 일본으로 자동적으로 수출이 된다면은
일본은 일본대로 그 싼 전기에다가 자기들이 추가로 발전소를 짓지 않는 그 비용까지 따지면 그 경제적인 효용은 엄청납니다. 이제 그게 손정희 그 회장의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가능해지려면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 쪽으로 부산부터 올라가는 그쪽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일 최적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력선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북한, 중국, 이제 러시아까지도 가겠죠. 일본까지도.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될 수 있고 거기에 그 도로라든지 또는 그 기차가 연결이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부산항은 동북아시아의 최고 중요한 물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을 중심으로 그런 지방 경제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 경제의 큰 이제 세 가지 정도 분류를 하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박 시장님께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개성공단 프로젝트를 좀 더 확장해서 저는 그냥 가칭 개성공단 2.0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거기를 통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개성공단 지금 10분의 1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널리 채우고 다른 분야까지도 확산을 하고 우리 뭐 강원도 쪽에 그 물류센터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이걸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역시 박시민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광물자원, 뭐 관광자원, 또 인적인 자원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히토류 같으면 그 굉장히 많이 북한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중국이 최대의 그 히토류 그 생산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그 희귀 자원들의 중국 눈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대로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안 대표님의 그런 북방 경제론을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몇 분과 함께 이른바 핫산이라고 하는 지역,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의 그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이쪽 연해주 쪽은 굉장히 변방이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투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국은 또 거기 뭐 동북 삼성이 뭐 2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 연해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또 이런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을 한다면 그 일대에 굉장한 이 경제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속초 쪽에서 밤새 배를 타고 가면 이른바 그 연해주의 자루비누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일종의 짐꾼들이 이런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교역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해주 일대의 그런 경제 공동체가 서로가 모두가 윈윈한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스마트 그리드든 그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이런 성장 가능한 부분이 저는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가스 파이프라인 말씀도 하셨는데 러시아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이 가스를 러시아는 팔고 싶어 하죠. 우리는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 파이프관을 북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는 적어도 50%의 우리 가스 비용 인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탁보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통과료를 받게 되니까 북한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그걸 팔아서 좋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효과냐면.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미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몽골을 거쳐서 가는 라인.
이 시베리아를 거쳐가는 라인, 또 이쪽 이 중국을 거쳐가는 라인, 이 세 개가 지금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단을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 비용을 또 운송 비용을 줄이게 되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되죠. 그래서는 이것이 정말 동북아의 평화, 경제 공동체론, 아니면 그 지역이 일대가 이 발해니까 발해의 이 유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 이 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영토를 갖고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민의나는 이런 경제적 이 성장을 매개로 하는 이런 구상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나라들, 근데 유럽 이 공동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FTA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효과를 보는 게 아주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구상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힘이 부족하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북방 경제론, 아까 북방 성장론, 북방 경제 성장론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중 토론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조금 진행 요원들한테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뽑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양님께서 아이디어도 보충을 해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안 의원님 동해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선이나 가스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내신 것 같고 개성공단 2.0은 두 분 다 공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신양님 연해주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 무슨 어떤 평화 경제 공동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지금 정부에서 창조경제 추진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조금 좀 함께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대도시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국제협력 이런 사업들을 많이 또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받아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21세기는 국가가 또 꼭 중심으로만 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나 지자체나 시민사회나 이제 이런 역할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건 이제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이런 남북 이 경제 교역이나 또는 이 북방 경제론 같은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경제적 이익이 맞으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게 또 정치와 연관되면 사실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이 정경 분리가 되는 게 좋겠다. 사실 개성공단이 지금 남북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어쨌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들이 분석했듯이 얼마든지 이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지방 도시, 이 지방자치단체를 저는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국가의 어떤 이런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롭고 민간 중심이고 이런 유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남북 관계 개선이나 또는 이런 경제 교역의 강화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이 5.24 조치 이전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도 그 당시에 거의 70억이 넘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고 나머지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런 이 교역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됐다면 아마 남북공이
이런 남북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아까 대만과 중국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서로에게 주는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평화의 정착은 물론이고 통일에게도 훨씬 앞서가는 그런 관계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교류가 많아지면, 제가 독일을 보니까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이미 DB라고 독일 철도가 있잖아요. 도이치란 바한이라고 하는 독일 철도가 벌써 통일이 다 돼 있었어요. 이 궤도도 다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뭐 통일이 갑자기 왔다 그러면 저는 그건 정말 대재앙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과정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 지방정부라든지 민간 영역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혹시 뭐 의원님 그 기업가들의 요구도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많은 것 같거든요. 국회 차원에서도 뭐 좀 어떻게 그 호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안타까운 게 남북 관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북측에서 개성공단의 그 인건비 인상 요구,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그 어떤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말고 정부 당국이 책임지고 그 직접 정부 당국끼리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가 제대로 이렇게 정착되고 대화가 시작되면 저는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제가 걱정이 한중 FTA인데요. 한중 FTA가 지금은 다들 농산물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공산품이 사실 더 걱정입니다. 올해 1월에 CES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혁신 경쟁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기업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이 정말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뒤처져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그때 이제 실제로 보면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한중 FTA가 타결이 되면 우리는 농산품이 아니라 중국의 중소기업들의 공산품이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돌파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로를 찾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냥 원래 없는 거다, 플러스 알파다, 그런 식의 시각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통일이라는 게 평화의 궁극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지 않으면 평화가 정말로 확실하게 보장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런 또 우리 민족적인 대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외교적인 문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동북아시아 외교의 주도권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조만간 빨리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조금 이제 청중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일단 두 분 사업가 분들 의견을 소개해 드리고, 또,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방 선생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그 이산가족하고 이제 그 남북관계 뭐 단절된 뭐 상황 이런 것들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7만 내외 이산가족이 상봉되는 거를 좀 통 크게 한번 좀 주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지금 신청자가 뭐 한 12만 7천 명 있었는데 현재 남아 계신 분이 한 7만 명 내외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한을 갖고서 뭐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상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이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계속 뭐 문을 두드리는 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의견 어떠신지 이제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 하시는 그 주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는요. 그 안 의원님께 주로 뭐 질문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 남북한 경제 협력을 하고 그것도 뭐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안보 국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도자는 그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국민들의 그런 불안을 달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방 안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도자 상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 관계로 보면 그 남북 경제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관계로는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3국가 협력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자간 관계 속에서 뭐 자꾸 이제 불안감이 뭐 나오지 않나.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이제 그 주신 선생님 의견은 중국이나 미국 등 제3국도 개입을 해서 어차피 지금 이 남북 문제가 꼭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뭐 개성공단 국제화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국제적인 틀로 풀어갈 수 있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상하고 계시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려워서 어믹수 선생님도 뭐 이게 박 시장님께 뭐 재개발 문제, 뭐 철거민 뭐 이런 문제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우호 선생님 또 뭐 성장이나 분배 이런 것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의견 주셨고. 성함 안 쓰신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영석 선생님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냐, 앞에 뭐 좀 기본 인식에 대해서 설명들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그 질문지가 들어왔습니다. 뭐 의원님, 시장님 뭐 편하신 대로 좀 답변을. 그 이산가족 문제 제가 정말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이제 7만 명 생존에 계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냥 소규모 인원이 행사식으로 가끔씩 일어나다 보면 7만 분이 다 그 기회를 못 가지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특히 이제 1세대 이산가족분들의 전면적인 상봉, 그리고 그 시기도 정기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또 좋은 그 길이기도 하고, 서로가 이제 그 점진적인 통일을 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지금 제가 걱정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아마 신문 보셨을 겁니다. 그 서울대학교 그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그 북한 주민 의식 변화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2012년에 했었고 2014년에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2012년에 70% 정도였는데 2년 후인 2014년에 8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보면 2012년에는 24% 정도가 이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14년에 16%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다는 그 추세, 경량도 문제이고 중국과의 그 큰 격차,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많은 오해들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교류가 필요하고 교류 최우선 순위가 우리 1세대 이상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생각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가 제일 근간 아닙니까? 예전 그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제가 3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평화였습니다. 앞에 둘은 이제 그 복지와 정의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복지와 정의도,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만드는 것,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평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는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뭐 양심에 기댈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보가 국가의 가장 기반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 우선순위,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아까 그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사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장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그 진영이 나눠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분배가 될 거니까 성장만 집중하면 된다고 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반대로 분배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그 선순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 즉 성장을 한 그 결실이 분배로 선순환될 수 있게, 이건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이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 그 분배된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제도화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성장과 분배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선순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공정성장론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남북 이 경협이나 교역이 남북 두 당사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도 함께 참여하면 훨씬 더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어떤 구상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벽난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일종의 자유무역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인데, 사실 뭐 그것은 이미 지금 다양한 경로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자본이나 이게 들어와서 그 도시를 만들고, 그 대신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권한만 북한 당국이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투자의 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히 우리 지금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저금리 시대에 지금 투자하지 못하고 갖고 있는 돈이, 창고에 쌓여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산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저는 비인도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1000만 이상 가족이 벌써 다 돌아가시고, 자기 고향 땅 한번 못 밟아보고, 가족 한번 제대로 못 만난 상태로 이렇게 또 만났다 하더라도 금방 몇 시간 만에 헤어져야 되는 이런 한과 슬픔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절박함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 진행 쪽에서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는 걸로 하고 두 분 마무리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리고 내빈으로 이미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생물 다양성 한국협회 배문병호 선생님 의견 주셨고요. 사람법인 남북 경영 경제 포럼 대표 김국 선생님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양여대 임강모 선생님 의견 주셨고, 노원구에 사시는 하정호 선생님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민 실천연대 송기상 선생님도 질문지 주셨는데요. 이 의원실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의원님이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협의하셔가지고 질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기에 이게 사건이 아니고, 오늘 토론이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오늘 얘기를 다 끝낼 수가 없고 계속 이거는 얘기를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분 이렇게 함께 만나셔서 고민을 나누시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오늘 소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오늘 꼭 주제 매이지 않더라도 하고 싶으신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이 자리를 마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벌써 5번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없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복잡한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정책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틀도 잡히고 조금씩 이제 진행이 돼서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학생 강의할 때는 제 머릿속에서 담고 있는 내용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슴으로 확신을 느낍니다. 이렇게만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나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만든 내용이지만 그냥 다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여당 의원들과도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확산하고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오늘은 또 좀 특이한 주제인데요. 이제 남북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고, 또 더욱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어제부터 사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설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제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바쁘시지 않습니까? 저는 노원구 제 지역구 20만 주민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일 처리해드리고, 그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참 벅찬 일이구나 싶은데요. 1000만 서울 시민은 어떨까 저는 거의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바쁘신 분이 이렇게 국회에서 정말 2시간 이상 말씀 주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어제 설레어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만남이 기대가 돼서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독일을 2004년이군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초청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일종의 견학 학습 이런 시찰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했는데요. 그때 가서 참 놀랬던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독의 TV를요, 서독의 TV를 동독에서 분단되는 시점에서부터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시청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우리 남한에 지금 이런 TV를, 여기 방송들을 북에서 지금 다 시청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의 신뢰관계와 소통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연이 된 겁니까? 그건 서독 정부가 끊임없이 지원하고 사실은 그 지원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상호주의라는 신화에 매달려 있으면 저는 한치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모든 문제를 이런 정치를 떠난 실용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냐. 정말 이것이 우리 민족과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과 이런 추진이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안 대표님과 이런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일본에서는 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시민력, 무슨 력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논의력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정말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갖고 경제를 중심으로 또는 남북 이 교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토론해가는 힘 그리고 그것에서 어떤 합의를 모아가는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이런 과정 이런 논의력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바로 이 회의가 이 토론이 그런 것에 중요한 하나였다 그런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행사 제목이 공정성장 해법 찾기입니다. 논의력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이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 논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로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중국의 문호라고 하는 그 노신이 한 말이 희망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길이라는 게 원래 없던 거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길이 된다. 두 분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